제가 그 정신재활시설에서 부산에서도 특히 세계기관에서 가족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가족 모임을 만났을 때, 뭐, 여러분도 다 많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누구나 다 내 아이보다도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그, 부산지방 전체 가족 모임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은 작년에 아드님이 조현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드님이 40대 중후반이었었는데, 아버님은 벌써 이제 70이 들어갔죠. 그랬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내 할 바를 다 한 것 같다고. 이제 편안히 보내줘서 너무 좋다고. 좀 그런 게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있지 않나. 늘 존재하는 그걸 사실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낼 때,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낼 때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음, 근데 글을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요. 내 속에 내가 참 너무도 많거든요.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덕규 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엉어리져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이 또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켜켜이 쌓여 있는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 우리 대부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가 뭐 여기는 아마 일반적인 모임이니까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본캐가 목사라서 성경을 좀 인용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38년을 하반실 불구로 지낸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가 얘기를 그가 이제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온천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물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솟아오르니까 막 올라오면은 얼른 뛰어 들어가면 모든 뭐 갖은 병들 다 낫는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죽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뭘 해줄까? 지나가면서 뭘 해줄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자녀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좀 치유자가 나타나서 뭘 해줄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낫게 해주세요라는 말 대신에 이분이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 물이 솟아오를 때 누가 날 물로 옮겨줘야 되는데 전부 다 지살기 바빠가지고 저놈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테고 그러면 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튀어나온 얘기는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원망인 거죠. 인생에 대한 원망.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막 그걸 얽히고 설키고 옆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잔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10년을 지내오면서 그
거기는 조현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또 만성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그 사실은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우리 고성 교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성 교사님이라고 호칭하나요? 누구라고 호칭? 대표님이라고 하나요? 아, 관계없습니다. 이미 다, 관계없습니까? 이미 다 폭로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사실 고성 교사님을 제 대학 시절에 만났잖아요. 벌써 4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났었는데 어쨌든 어, 그랬고요. 성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완치라는 게 이제 어느 수준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뭐 완전하게 완치되는 경험보다는 내가 이걸 잘 알아차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질병이 있든 장애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그런 행복을 발견하기 이전에 지나왔던 그 세월의 아픔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이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길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들처럼 저 사람들 때문에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 질병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꺼풀 한꺼풀 풀어내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속에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 5명이 같이 공동 주거를 하고 있는 조현의 또 양극성 장애까지 같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이 살고 있는 기관에 가서 글쓰기를 했었는데요. 얘기를 풀다 보면 저랑 갑장인분을 만났는데 살아온 세월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글 쓰고 듣고 글 쓰고 하는데 1년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연말쯤 되니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들이 참 진짜 필요하구나. 어,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서 내 얘기를 하고자 하면요. 얽혀 있는 것들 풀어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죠. 이게 마중물인 것 같아요. 왜 펌프에 물 길어 올리려면은 그 마중물 먼저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읽는 것,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이 글 쓰는 것, 또 글 쓴 것을 그 자리에서 같이 읽고 공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내 인생 얘기가 흘려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한참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현실을 좀 살아가는 얘기들이 쭉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책 읽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소설책, 동화책, 뭐 그림책, 영화 뭐 이런 것들 한 권 한 권 이렇게 PPT 만들어 가지고 얘기 들려주고 같이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책을 읽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토론하고요. 토론할 때 보면 뭐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그 이 재활시설에서는 이제 그 사회복지기금 같은 걸 만들어 와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나와서 이제 관찰 이렇게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제 와서 관찰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오셔서 참관하시고 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놀랐다고. 어떻게 조현병에 대해서 난 제대로 이렇게 토론을 할 줄 모를 것 같았는데 진짜 모르고 왔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일반적인 독서 토론 모임이 온 것 같다라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이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얘기. 그러면서 슬슬슬 얘기가 풀려갑니다. 그 여러 책들을 참 많이 냈었거든요. 기관별로 뭐 그래도 행복이야 이런 책도 보이시죠? 뭐 이런 책도 냈었고요. 뭐 그다음에 또 즐거운 나의 집 뭐 그리고 제가 썼던 책 중에는 뭐 행복의 내 옆에 있는 행복 이런 책도 있고 또 이런 뭐
워트북이라는 이런 책에, 그림밖에 없는 책에다가 글을 입히는 이런 것도 했고요. 다양하게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나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솔직히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글쓰기의 힘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 조현으로 고생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청소년기 혹은 청년 초기에 많이 발병을 하는데, 그때 보면 되게 착하고 너무나 이렇게 순박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나누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자긍심이 되게 올라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뭐 이러는 얘기들. 제가 지난 11월 초에 그 우리 송국에 있는 조연 당사자들 5분하고 같이 그 등산 모임을 쭉 해오다가 그 한라산을 올라갔었습니다. 한라산 이렇게 정상 정복을 하고 내려와셨는데 뭐 다들 엄청 뿌듯하죠. 뭐 보통 다들 가기 힘들어하는 그곳을 다들 자력으로 올라갔고 또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같이 1박 하고 지내면서 그 되게 재밌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유튜버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저 뭐야 그 당사자로서 이제 저기 갑자기 다가 생각이 안 난다. 동료 지원가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에 취직을 해서 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일상에 대한 얘기들이 술술술 함께 공유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모임들로 이게 발전을 해오는 게 송국에서는 제가 10년을 글쓰기를 했으니까 10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상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통에 놓쳐왔던 일상들 그 속에는 보통 재활시설에 가게 되면은 사회복귀 훈련이라고 해서 사회복귀 이제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뭐 통장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그다음에 핸드폰 어떻게 쓰느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저기 자기의 몸 관리하는 것도 힘드니까 거기서부터 세계 차근차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일상을 발견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글로 표현해서 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작업이 됩니다. 과거에 얽혔던 것들 풀어내고 나면은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가꾸는 게 뭔지를 그 다음 차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 늑대와 양이 산다면 누가 더 잘 살까? 양이 한 마리 살고 있고요. 늑대가 한 마리 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우리 칸을 쳐놓고 양 한 마리, 늑대 한 마리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잘 살 것 같습니까? 뭐 분분하죠. 양이다, 늑대다. 정답은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사는 거죠. 우리 집 베란다에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먹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늑대와 양이 산다면 어느 쪽에 먹이를 줄 거냐는 거죠. 글쓰기는 생각에 먹이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에게 먹이를 주면 양의 생각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서 추억 여행도 가보고 또 인생 목적에 대한 글도 써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송국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2025년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인생학교 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인생학교 교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사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젊어졌거든요. 젊어지고 그리고 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정상에 대한 관리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잘 되더라고요. 10년 전보다는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귀 훈련도 했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예전보다도 조금 이렇게 괜찮은 직장들이, 요즘 또 이제 장애인 취업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올라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왕따였던 경험들, 혹은 또 그동안 그 이 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온 가족이 자기를 다 돌보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항상 이렇게 제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인성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사회로 나아가서 학교에서 인생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각 나이에 맞는 그 생애 과제들도 경험을 하고 풀어가는 그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목표 일선에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같이 새로운 인격 훈련들을 풀어가는 시간들을 좀 또 계속 꾸준히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글쓰기가 들어가거든요. 책 읽고 글쓰기가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먹이를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인격 성숙의 길로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쨌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탱크라는 이 그림만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서 얘기를 풀어 나가면서 자기의 글을 이렇게 입혀보는 이런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여기에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집에서 나설 때나 돌아올 때,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거나 올 때 늘 지나치는 골목, 오래된 주택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늘 여유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삶이 이 느낌처럼만 여유로울 수 있다면, 계절이 바뀔 때면 이 오래된 주택가 골목의 감흥이 달라진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난 이 골목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자신의 인생의 이 여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글을 쓴 거죠. 이 장면 하나에. 또 다른 분은 이런 장면에서 외할머니 댁에서는 옥상에 물탱크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할머니가 빨래를 널어 놓으면 그 빨래 사이에서 동생이랑 나랑 옥상에서 같이 뛰놀곤 했다. 위에서 장난치다 보면 빨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혼이 나기도 했다. 옥상 위에서 아래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온 세상의 중심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강점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 치료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인생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서 그 저축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인생을 다시 새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또 여기다가 떠올려 봄으로써 지금의 힘을 내어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글들을 써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얘기는 인생을 싣고 인생은 또 이야기를 싣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해서 썼던 책들 가운데는 그 자기 인생사를 정리해서 썼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긍정의 셈에서 우물을 길어내는 것. 여기에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저는 가족 모임을 했을 때 그 그 분들이 맨 처음 저랑 만났을 때 대부분 우리 물론 자녀가 사실 심각하고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처럼 이렇게 막 엮여 있는 이게 막 실타래 엉켜 있는 대부분의 분들을 만나서 저랑 같이 책을 읽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아니,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아들이 자기의 이 증상을 관리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러고 나면 나는 남은 인생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아이가 아프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사는 거냐고. 물론 이제 저도 큰딸이 30이라서 이제
뭐 여러분보다야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보다야 좀 아직은 인생을 덜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플 때 어떤 마음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참 공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는 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들을 풀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더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특히 오늘은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좀 더 나눠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나도 돌아보고, 나도 나 인생에 대해서 쓰담쓰담 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도 갖고 사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필요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행복이야. 뭐 이런 책들 보면 당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인생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쭉 흘러가는 이 숙제들을 이 얘기를 쭉 써서 이제 글을 한권을 엮었거든요. 이렇게 엮어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가족분들도 책을 썼는데 오늘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가족분들 썼던 책들도 있고요. 근데 글쓰기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써서 이제 책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 있잖아요. 찰스 디킨슨의 소설인데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찰스 디킨슨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교회의 한 축제였더라고요. 물론 서구 사회가 교회가 지니는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력에 근간한 축제였는데 이 찰스 디킨슨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전 사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지내는 그런 가족의 축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책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쓴 한 책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아까 우리 고성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한 꼭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책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내일 죽더라도 나 떡볶이가 먹고 싶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너와 함께 했던 모든 길이 행복해서라는 책은 그 중증 신체 장애인이었는데요. 그 전동 휠체어를 늘 타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수동 휠체어를 가지고 애인이랑 같이 유럽 여행을 했던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고 같이 우리 회원들하고 독서 토론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 그 중증 신체인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에게 책을 줬더니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또 마침 그 한 7년간 연애를 했던 한 형제랑 결혼을 하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파급력이 생기고 또 장애에 대한 대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쓴 책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담아 봅니다. 일단 제 첫 번째 꼭지의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인생을 싣고 인생은 얘기를 싣고라는 얘기 한 꼭지를 들려드렸고 그 다음 꼭지의 얘기를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06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한 꼭지를 같이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요. 행복한 청소부라는 동화책입니다. 그림 동화책.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독일인데요. 독일에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렇게 사다리 들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무슨 거리 독일은 가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 표지판들을 늘 닦습니다. 하도 열심히 닦아서 주변에 아주 칭찬이 자자했죠. 근데 열심히 글루크 거리라는 표지판을 닦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 꼬마가 엄마를 같이 지나가다가 글자를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저희 글루크가 아니고 글리크 아니냐고 그 umlaut 썼던 글리크 아니냐고 행복이 아니냐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글루크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글루크에 대해서 그 아이만큼이나 아는 게 없구나. 매일매일 내가 표지판을 닫고 있는데 글루크라는 이름을 닫고 있는데 글루크를 내가 진짜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로부터 자기가 닫고 있는 표지판의 인물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 공부 누군지 막 신문 찾아보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음악이었을까 궁금해서 음악회 오페라 공연 날짜까지 확인하고 표를 사서 관람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루크,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뭐 등등 찾았습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사서 집에서 밤새 음악도 듣고 일하면서 휘발음으로 그 곡을 따라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학과를 섭렵하기로 했습니다. 음악과는 다 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말은 글로 쓰는 음악이구나. 일하면서 마음에 남는 구절을 외워서 엎조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구절을 책에 있는 구절들을 막 엎조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쳐다보는 겁니다. 저분 대단한데? 음악가와 작가에 대한 평론도 읽고 그러면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막 닦으면서 평론에 대해서 자기가 막 복습하는 거죠. 이건 이거야. 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런 분은 저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가만 서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을 듣고 더욱더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팬레터도 막 옵니다. 대학 강연 초청도 받았습니다. 놀랍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간판을 닫고 있는 청소부인데. 그래가지고 대학 강연에서 대학으로 와달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근데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언제나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로 있겠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닦으면 옆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 듣고 질문도 하고 또 사다리 위에서 강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내가 닦고 있는 이 거리의 표지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는 이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었죠. 그는 여전히 대학에서 강의는 하지 않지만 거리에서 전문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오면서 사실 아이의 막 어떻게 보면 막 뒤따라다니면서 막 열심히 챙기고 보호하고 어떻게 될까 열심히 따라오면서 나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 자신이 본다면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인 내가 내 병에 대해서 내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전문가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서 그 일본 홋카이도의 베데리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그 우카야치 교수라는 이분이 그 조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어촌에 있는 마을에다가 같이 사는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서 여기에서 같이 살면서 마을 전체가 같이 고생도 하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사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장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그 고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당사자 연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가 정확한 의료적인 진단을 하겠지만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증상과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은 나나 가족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모이면 그 마을에서 이름을 붙여 보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나는 한청씨라고 이름하겠어. 라고 이름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때 이게 잘 나타나서 나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그림으로, 뭐 글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이걸 질병이라 이름하지 않고 고생이라고 이름하고, 난 이걸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야. 외부 전문가나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고 이 고생의 주역이 되어서 동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처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함에 대한 연대를 생각을 합니다. 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어느 날 이 마을에 그 새로운 한 친구가 왔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 조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슈퍼맨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슈퍼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신 한 분이 뒤통수한테 딱 때리면서, 야, 임마, 여기 슈퍼맨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서, 우리 다 슈퍼맨이야! 이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고생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갖고 있다는 일반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나고,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연대가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내년에 그 인생학교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베델에서 사업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장애인 취업 케이스로 이렇게 하청을 받아서 다시 막 포장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분이 그날 상당히 그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장이 독촉 전화를 받았는데 막 거기다 막 뭐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업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끊기는 통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누가 당장 불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사업하자 그랬더니 옆에서 또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바보가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맞다. 우리가 바보다. 바보니까 사업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격리 업무를 맡았던 친구가 격리를 하려고 하니까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러 갔는데 거기 컴퓨터 교육을 갔더니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인사 주고받다가 나는 누굽니다라고 명함을 내밀었는데 우리 회사 명함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대할 때 명함에 직함으로 대하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정신장애인으로 대해왔던 게 난 너무나 익숙한데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그렇군요라고 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구나.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 거기에 따르는 고생,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들을 실을 경험들을 해가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게 베델의 집에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이렇게 내적인 힘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라는 사람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분리해서 어떻게 다루어 보자.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돼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으면 어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행복에 대한 자신의 병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를 해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 무카이아치 교수가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요. 청주 정신건강센터에서 김대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분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도 거기에 같이 가서 이분과 같이 수업도 하고 한국형으로 맞추어서 이야기 치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막 수업도 하고 막 했는데요. 하다 보니 참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연구하자.
나의 문제를 연구하자, 고생을 연구하자, 패턴을 규명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기법들을 고안합니다. 곤란한 게 뭔지, 이게 어떤 때 발생하더라? 그걸 어떻게 발생하는지 방법, 이럴 때 더 많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대처법이 뭐지? 같이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성과를 올리고 공유하고 대처법을 재검토하고 뭐 이렇게 피드백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 고생의 과거, 현재 이래가지고 이제 막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이따 보고요. 그 중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환청시 뭐 이런 것. 나의 증상이 언제 많이 드러나느냐. 좀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고피한 외돈이더라는 거죠. 고, 배가 고플 때, 피곤할 때, 한가할 때, 외로울 때, 돈이 없을 때, 이럴 때 이 환청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배가 고프군.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게 나타나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면 될 거야. 그리고 가서 밥 먹고 해결하고, 이렇게 대처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 보면, 이게, 이 정세를 파악을 하고 실험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걸 공유해서 같이 찾아나가는데 공유해서 나온 게 고피한 외돈인 거죠. 이번에 제가 한라산 갔을 때, 한라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우리 송공 멤버들하고 같이 또 다른 산, 전체 좀 한 350 정도 되는 낮은 산을 가는데요. 다른 산을 갔을 때, 한 친구가 저보다 뭐 엄청 빨리 막 씩씩대면 열심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불렀죠. 야, 내가 대장이다, 일로 와. 내가 불러가지고, 제 부산대 후배라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야, 오늘 좀, 너 힘난다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요, 슈퍼맨이거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오늘 좀 업돼 있군. 그래서 자기가 양극성 장애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업도 조절할 줄 알아야지. 내 바로 뒤에서 와. 그랬더니, 네, 그러고 뒤에서 왔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뭐 병식이라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차근차근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탄생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계통에서는 말을 못할 경우에 말을 되찾는 것, 마음에 대한 연구도 하고, 환각 계통에서는 뭐 죄책감, 환청시, 뭐 둥실둥실 뭐 이런 분도 자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둥실둥실이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고생들을 찾아서 전문가들이 되는 거죠. 이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행복한 청소부 그림책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우리도 가족으로서 내 아이에 대해서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라고 좀 나름 이걸 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제 아이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행복한 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아까 우리 책을 보여주셨던 선교사님 책을 보여주셨던 그 자매도 또 정세가 힘들면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정세가 힘들면 가능하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 힘들면 병원에도 잠시 갔다 오고 또 우리 회원들 보면 나 병원 갔다 왔어요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고생했다 그러고 같이 또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면 또 얘기 들어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저는 뭐 정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정상이 없어도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고질병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고질병들을 가지고 오픈해서 얘기하고 나 이걸로 매일 약 먹어 그러면서 너 약 몇 알 먹냐 그러고 자기는 몇 알 먹는다 그러면 난 니보다 많이 먹어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자기의 정상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걸 재밌다 표현했으면 미안한데요. 자기들이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TV 보고 TV 색깔이 바뀌면 누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언니는 그러냐 난 그렇다 이러고 서로 공유하고 저는 그걸 또 열심히 또 들으면서 타이핑 하잖아요. 타이핑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책의 원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풀어가는 작업들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해온 일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죠.